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와 투기 세력을 향한 경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국적 투기 옹호를 그만하라고 응수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없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먼저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무리도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나.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X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을 부동산 배급이라 비판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한 반박입니다.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6만 호를 짓고 앞으로도 유유부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야당이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되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4억 원가량 호가를 낮춘 주택 급매물이 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도 링크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 안정을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며 어제 SNS에 글을 3개 올린 데 이어 오늘 투기 근절의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장에 예측 가능한 신호를 분명히 보내고 부동산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엔 분명히 선을 긋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기자들과 만나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며 수요 억제책을 언급했습니다. 정책에 왔다 갔다 내지는 기조를 못 지킨 것이 주된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정한 수요 억제책 등도 과거에도 구사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구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청와대는 5월 9일에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다른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계속되는 이재명식 부동산 메시지의 성패는 시장의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최근 들어 호가보다 상당히 낮은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 크게 늘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오히려 이럴 때 급매물을 잡아야 한다거나 적어도 버티면 될 거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데요. 결국 관건은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들과 다른 친밀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일관성을 유지하느냐, 그리고 이에 대한 시장의 신뢰겠죠. 이혜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 아파트. 지난 28일 214제곱미터짜리 매물이 호가보다 10억 원 정도 낮은 12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의 종료를 예고한 뒤 체결된 거래입니다. 대다수는 그게 좀 유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예가 되질 않으니까 이건 팔아야 되겠구나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부터 SNS에 올린 부동산 관련 글은 10건이 넘습니다.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쓰며 고통과 저항이 많겠지만 필요한 일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제 개편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되면서 현장에선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니까 사실 저도 많이 놀랐고 대통령 발언 이후에 오히려 급매를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오히려 이 발언으로 급매가 나온다면 내가 이 기회를 틈타서 좀 더 저렴하게 싸게 사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경계감은 번지고 있지만 아직은 양도세 중과를 피해 호가보다 낮춰서 팔고 싶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5월 9일까지 그렇게 매도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보유세 조금 더 물면 되지라는 그런. 분명한 건 대통령의 메시지로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이 여론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규제를 완화할 거란 소문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일종의 구두 개입으로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한 겁니다. 특히 정부의 정책 방향은 부동산에 몰려있는 자금을 기업과 산업으로 유도하려는 금융정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가구의 그 자산 구성이 부동산에 이렇게 쏠려 있는 거는 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자산을 쌓아둔 거거든요. 주식시장이 지금 활성화되니까 축을 옮기려면 지금 그러니까 주택시장에 대해서 사인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구두 개입으로 일단 시장에 확실한 신호는 보냈습니다.
이제 발언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관적이고 앞으로의 정책도 연장선상에서 구현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도 하지만 이미 곳곳에선 보유세 강화는 대책이 아니라 정상화일 뿐이고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공간이라는 건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또 초래해 왔습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하고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투자 수단으로 사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런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번에야 종료를 예고했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깎아줘왔고 1주택자도 집을 10년 이상 보유하면 실제로 살지 않아도 양도세의 상당 부분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파고들어 전세를 끼고 서울 핵심지에 집 한 채를 보유하는 원정 갭 투자도 가능합니다. 전세로 살려고 하고 서울에 강남에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거주가 아니고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가격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집을 계속 사두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세금 말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 실제로 지난달 기자회견에서도 이 대통령은 문제를 콕 집어 지적했습니다.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으로 또는 투자용으로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고 왜 세금 깎아줍니까?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청와대가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지만 보유세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칩니다. 비싼 아파트일수록 시세보다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게 잡히는 문제도 손볼 명분이 있습니다. 조세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유세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약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투기나 투자들이 몰렸던 거거든요.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며 정책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재경부는 이미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북한의 무인기를 침투시킨 민간인 피의자들은 호기심에 한번 날려본 거라고 주장했었죠. 그런데 이들이 무인기 도발을 수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SNS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북한 열병식 때 김일성 광장을 휘젓겠다는 내용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먼저 변윤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4년 5월 만들어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입니다.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업체의 이사 김모 씨는 이곳의 무인기 개발 진행 상황을 과시하듯 공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남북 간 긴장감이 가팔라지던 2024년 6월, 김 씨는 북한 수뇌부 압박용 드론 침투로 대응을 다양화해야 한다면서 3D 프린터로 기체를 만들고 있고 조만간 테스트도 할 예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어 그해 10월엔 기체가 140km 정도 비행 가능하고 평양까지 보내는 방법도 테스트해봤다. 성공도 했다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어 남북한 방공망을 2시간 가까이 유린해도 아무도 모른다. 영상도 다 찍었다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엔 2년에 걸쳐 무인기 개발을 마쳤다며 북한이 야간 열병식을 한다면 김일성 광장을 휘젓고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이들은 본격적인 대북 무인기 침투를 시작하면서 성능 개량도 추진했습니다. 11월 날린 무인기가 경기도 여주에 추락했을 즈음에 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가 필요해졌다며 박사급 외부 전문가를 업체로 불러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외부 전문가는 당시 김 씨의 사무실에서 북한 평산 우라늄 공장을 촬영한 사진과 GPS 정보가 담긴 화면을 봤다고 기억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김 씨가 USB나 무선 통신을 통해 외부 정보를 북한에 유입시켜 독재 정권 종말을 유도하는 게 목표라며 정치범 수용소를 가장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피의자들의 과거 전력이나 행동을 보면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심각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는데 군경 합동조사 TF도 이 단체 대화방 1년 9개월치 기록과
외부 전문가의 진술을 공익신고 형식으로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이 수년간 무인기 침투를 준비했고 대북 심리전까지 목표로 삼았다면 이들에게 과연 뒷배가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들에게 다른 명목으로 공작금을 지원했던 군 정보사가 무인기 침투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던 군 그리고 이들의 행보가 마치 미리 짠 듯 시점이 겹친다는 게 공교롭습니다. 이어서 손하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무인기 업체 이사 김 씨가 SNS 대화방에서 밝힌 무인기 개발 착수 시점은 2022년 말에서 2023년 초입니다. 함께 입건된 업체 대표 장 씨와 영업이사 오 씨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한창 근무하던 시기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지시했습니다. 22년 말에 북한 애들이 서울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거 보고 야, 저 거지 같은 애들도 하는데 왜 우린 못하지? 2023년 9월 군에서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민간에서는 이들의 무인기 업체가 같은 시점에 설립됐습니다. 2024년 7월을 전후로 정보사가 이들을 접촉했고 무인기로 실제 촬영한 영상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정보 수집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정보사는 오 씨를 공작 협조원으로 포섭해 활동비 1,30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공작용 위장 언론사 2곳도 차리도록 했습니다. 정보사가 이렇게 포섭에 애쓴 동안 피의자들은 평양 침투 계획을 구체화하고 무인기 개발과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겁니다. 이들은 같은 시기 대학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국군이 관심을 타진했다며 무상으로 정찰 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내란의 무인기를 이용한 타임라인과 피의자들이 드론을 개발하고 무인기를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정보사로부터 지원받은 타임라인이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드론사의 무인기 침투와 별개로 민간인을 동원한 정보사의 대북 도발 작전이 이중으로 추진된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결국 정보사가 얼마나 개입했는지를 넘어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대북 도발 계획이 아니었는지도 수사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는 무인기 침투에 관여한 김 씨와 오 씨에게 SNS 대화 기록에 대한 입장과 정보사의 개입 여부 등을 물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폭탄을 예고해 우리 산업수장이 미국을 찾아가 협상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미 관세를 올리려는 절차에 착수했다면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며 장기전까지 각오한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관세 폭탄 발언 뒤 미국에 급파됐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절차는 시작됐다고 미국 정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관세 인상 조치는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관보 개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바꾸는 행정 조치에 서명하면 관보 개제까지는 짧게는 3일, 길어야 5일 걸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고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릴 수 있는 겁니다. 관세를 무기 삼아 합의한 적도 없는 시점을 트집잡는 미국, 달래긴 쉽지 않습니다. 산업부 협상 실무자는 미국 정부와 좁혀지지 않은 간극이 있다며 화상회의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당장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히토류 공급망이나 원전 사업, 알래스카 가스전 등이 거론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분야에 얼마나 투자해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전반에 대해 조율하고 결정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과 속도가 비교되는 점도 부담입니다. 일본은 통과도 없고요. 미국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일본에 준하는 정도의 속도를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투자뿐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생떼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서한을 통해 디지털 규제 추진에 대해 항의했고 농산물 개방 등 비관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또 다른 불만일 수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 남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접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연하게 가겠다면서 관세 폭탄을 맞은 뒤 재협상까지 장기전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이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인 그래미에서 한국 대중음악으로는 처음 상을 받았습니다. K-팝의 쾌거와 함께 올해 그래미상에서는 음악인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적인 이민 단속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LA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And the Grammy goes to Golden from K-pop Demon Hunters.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그래미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골든은 사전 행사에서 영화나 드라마 등의 삽입곡 부문 최고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BTS가 5차례 후보에 올랐지만 정작 한국 대중음악의 수상은 사상 처음입니다. 골든의 곡 작업에 참여한 제작자들이 기쁨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저의 가장 스승님이자 가장 친한 친구, The Pioneer of K-pop,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네. 골든은 그래미 빅4로 꼽히는 올해의 노래를 비롯한 다른 4개 부문 후보에 올라 기대를 모았지만 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로제는 아파트로 시상식 무대를 열며 올해의 노래와 올해의 레코드 수상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수상은 불발됐고 신인상 부문의 그룹 캐치아이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미는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시상식이지만 소수 인종에게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골든이 그래미의 문턱을 넘었다는 것은 한국 음악계의 큰 쾌거로 평가됩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 수상 소감은 여느 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상자들은 트럼프 정부의 폭력적인 이민 단속에 대한 항의로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푸에르토리코 출신 가수 배드버니는 이민세관 단속국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던져 공감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I'm gonna say, eyes out. We're not savage. We're not animals. We're not aliens. We are humans. 올해의 노래상을 받은 빌리 아일리시는 함께 저항하자는 메시지를 수상 소감으로 남겼습니다. No one is illegal on stolen land. 상당수의 음악인들이 이민 단속국은 물러나라는 아이스 아웃이 적힌 배지를 달고 시상식에 참석하면서 올해 그래미 시상식장은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성토하는 무대가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뒤 더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친한계와 당권파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편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새 강령에 반공산주의를 넣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친한계의 요구로 열린 의원총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유를 장동혁 대표가 직접 설명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독단적인 결정을 문제 삼으며 당대표 사퇴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그냥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이야기가 계속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러자 당권파는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도 줬는데 무엇이 문제냐며 제명 결정은 절차대로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얘기했지. 너무 이거 절차에 의해서 모든 걸 하지 않았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고 우리 뭉치자.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당원에 물어보자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에는 영남 중진 이미자 의원이 100% 결과를 수용한다는 전제로 전당원 투표를 하자고 맞받았습니다. 8일간의 단식으로 당내만큼은 장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높아졌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 대표 쪽에선 당원 게시판 문제를 경찰 수사로 가리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대표께서는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경찰 수사를 통해서 털고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 개정하기로 한 새 강령과 당원 당규도 뇌관입니다. 지도부는 중도의원 확장을 위해 강령에 넣었던 기본소득이란 문구는 빼고 산업화, 반공산주의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수 진영의 역사인식을 명확히 하고 당의 노선이나 공천 기준에도 반영한다는 겁니다. 뭐 예컨대 반공 이념을 좀 강화한다든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또 산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입당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씨는 내란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의 사진을 당사에 걸자는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때맞춰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도 경찰 조사와
내란 옹호 영화 홍보를 위해 내일 귀국한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정청래 조국 대표의 이른바 밀약설로 시끄러운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 대표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만들려 한다며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가 끝난 뒤 처음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선 통합이 필요하다며 합당 반대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입니다.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는 같은 형용 모순입니다. 그러면서 당대표로서 공론화의 문을 열었으니 당원들이 당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옆에 앉아있던 3명의 반대파 최고위원들이 공개 반발에 나섰습니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며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전력 질주하고 당은 대통령을 외롭게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겁고 식은땀이 다 납니다. 그러자 정 대표와 가까운 문정복 최고위원이 곧바로 맞받아치며 회의는 공개 설전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면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독설을 쏟아냈던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십시오. 당대표는 개인이 아닙니다. 합당을 둘러싼 갈등은 지도부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 40여 명은 회동을 갖고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며 합당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거의 더민초가 다 모여서 오늘 논의를 했습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지금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된다. 일부 의원들은 통합과 단결을 더 힘있게 가야 한다며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가 선수별 모임을 추진하는 등 내부 설득에 주력하기로 한 가운데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내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의 결자 해지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여당 내 합당 갈등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합당의 결과보다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기자간담회를 연 김민석 국무총리. 김 총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시기보다는 민주적인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통합 자체가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김 총리는 지난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실패한 사례로 들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잊어서도 당명을 바꿔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본 정체성을 변경시키거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의 이름은 100만 불이 넘는 겁니다. 합당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과 사실상 뜻을 같이 하는 걸로 보이는데 당권 도전설에 대해선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현재 국정에 전념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8월로 예정된 차기 당대표 선거가 벌써부터 주목받는 건 정 대표 체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생겼고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에는 정무수석이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자. 네. 근데 2심부터 하자. 대통령 생각이 그게 더 지혜롭지 않냐. 그간 정 대표는 대통령실과 엇박자는 없었다면서 언론을 탓했는데 당내에서조차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 달리 자기 정치를 한다. 당청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일단 자신이 부족해 벌어진 일이라며 자세를 낮추면서 당내 입지를 넓히려는 듯 당원 주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당원들에게 길을 묻고 당원들이 가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당내 반발에 한 차례 무산됐던 전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에도 나섰는데 내일 나올 투표 결과가 앞으로의 합당 추진과 정 대표 리더십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마치 세상과 담을 쌓은 듯한 재판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건희 씨 측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3가지 혐의 가운데 2가지에서 무죄를 받아 나온 1년 8월의 징역형도 지나치게 무겁다는 건데요. 다가오는 2심의 쟁점을 유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항소장을 내며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사치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차례 선물 중 2차례, 샤넬 가방 1개와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통일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씨 모두에게 UN 5.359 유치와 같은 청탁을 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전성배가 영부인에게 전달될 물건을 가로채는 대담한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에서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점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고 통일교 청탁은 가방 하나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면서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항소를 하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도 다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경우 김 씨를 주가 조작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시세 조종 방조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는데 특검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도 판례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시세 조종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만한 점도 판결문에 나와 있다며 방조 혐의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걸로 보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가 선고된 명태균 게이트. 하지만 1심 재판부도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하고 있어 2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특검법에서 정한 항소심 재판 기간은 3개월. 이대로 진행된다면 5월이 지나기 전에 서울 고법에서 2심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하고 나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지만 정작 과거엔 매파적 입장을 옹호해온 인물이라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인데요. 금에 이어 은값은 그야말로 폭락했고 뉴욕 증시에 이어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도 급락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가 4,949.67. 하루 만에 274포인트, 5%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해 4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로 급락했던 이후 최대 하락폭입니다. 거센 매도세에 12시 반쯤 올해 첫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한 것이 급락의 계기가 됐습니다. 케빈 허시 지명자는 과거 연준의 물가 통제를 강력히 주장하던 인물.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매파적 인물을 지명하면서 미국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의문이 번졌고 자산 시장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금과 은값이 하루 만에 10%, 30%가량 폭락했고 비트코인도 약 7% 떨어졌습니다. 그 영향은 주식시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걸 담보로 한 많은 헤지펀드들이 그 담보 부족이 생겼고 그 결과 주식시장을 팔기 시작한 거. 가장 많이 올라갔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매물을 내놓은 거고요. 홍콩 항생지수와 일본 니케이 등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았고 환율은 24원이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건 아니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1월 한 달 내내 오르기만 한 만큼 조정이 컸을 뿐 상승 추세가 깨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AI 투자 사이클이라든가 글로벌 유동성 확대, 자본시장 정상화 정책 같은 큰 흐름들은 유지되고 있는 연초 이후에 코스피도 굉장히 급상승했잖아요. 가격적인 피로도가 좀 누적돼서. 개인들은 폭락을 매수 기회로 삼아 4조 5천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다만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미국 금융시장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MBC 뉴스 남혜정입니다.
지난번 눈길 대란 때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호되게 비판을 받고 뭔가 달라진 걸까요? 밤사이 폭설에도 오늘 출근길 교통 대란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에서는 위태로운 장면이 이어졌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밤사이 이어진 한방눈. 이순신 장군의 투구와 갑옷을 흰색으로 바꿔놨습니다. 노원 7.3cm, 성북 6.6cm, 동대문 6.1cm. 이른 아침 서울 시내는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다만 출근길 교통대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6cm의 눈에 빚어진 교통마비 사태를 재현하지 않으려 제설 차량이 밤새 도로를 누볐기 때문입니다. 폭설 예보를 접한 시민들도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문자로 계속 눈이 많이 온다 해서 한 10분, 20분 정도는 일찍 나왔던 것 같아요. 이들 상당수가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버스와 지하철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버스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일찍 나온 시간만큼 딱 일찍 도착한 것 같아서 거의 비슷하게 도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골목길과 이면도로는 이번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골목길을 오르는데 실패한 차량 한 대가 서서히 아래로 밀려 내려옵니다. 눈이 내려 얼어붙은 비탈길. 자칫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어 들고 있던 우산을 지팡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기 언덕까지 살잖아요. 눈만 오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좀 뭔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은데. 큰 길은 눈이 많이 녹았지만 이렇게 골목 곳곳에는 눈이 얼어 미끄러운 곳들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모를 행인들의 낙상 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 나선 건 다름 아닌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네들이 태운 거 이제 젊은이가 여기만 조금 친 거야. 그 싸운 데 가서 치고 와. 그러다가 다 터져주는 거야. 쏟아진 눈에 일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전남 순천 상사면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노인복지센터 차량이 흙벽을 들이받으면서 80대 여성이 숨졌고, 전남 화순에서도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밭으로 추락해 2명이 다쳤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일본에선 재난 수준의 눈이 2주 가까이 쏟아지면서 3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무려 183cm의 적설량을 기록한 지역에선 자위대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거리마다 눈이 집채만큼 쌓였습니다. 지붕 위엔 몇 겹에 걸쳐 쌓인 눈이 위태롭게 걸쳐 있고, 원래는 차량 2대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도로지만 눈더미 탓에 차량 1대가 간신히 지나갑니다. 連続してずっと毎日降ってたんで、ちょっとね、そうなればちょっと休みにしてもらって。 일본 홋카이도와 동북지방엔 벌써 2주 가까이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평년의 2~3배에 달하는 양이 쏟아지면서 지자체의 제설 능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스스로 눈을 치우기도 어려워 가옥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때 183cm의 적설량을 기록한 아오모리현은 결국 눈을 치워달라며 자위대 파견을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오늘 오전 선발대가 투입됐습니다. 命に関わる危機が本当に迫ってい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この際自衛隊の災害派遣要請を 공포스러운 폭설로 인한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니가타현에선 제설 작업 중이던 6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수로에 휩쓸려 숨졌는데, 당시 적설량은 무려 2.5m가 넘었습니다. 80대 노인이 지붕 위에서 무너져 내린 눈더미에 파묻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소방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폭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27명, 부상자도 290명에 달합니다. これまでに除雪作業中の事故が多く発生しております。 목숨을 위협하는 수준의 기록적 폭설에 특히 고령자가 많은 지방일수록 앞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오늘 새벽 내린 눈과 함께 기온은 좀 올라갔지만 최근 2주간 몰아친 한파가 워낙 강력해서 아직 실감은 잘 안 나죠. 실제로 지난달엔 서울이 북극의 그린란드보다 더 추운 날이 많았는데요. 이유가 무엇인지 류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와 서울의 최저기온을 비교해봤습니다. 대부분 서울의 기온이 더 낮았고 누크가 서울보다 추웠던 날은 단 4일 뿐입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서울은 7일인데
누크는 이틀에 불과합니다. 1월 평균 기온 역시 서울은 영하 3.5도인데 누크는 영상 0.3도였습니다. 서울이 북극보다 추운 이례적인 한파가 계속된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북미의 한파는 우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미국 시카고는 기온이 영하 23.9도까지 곤두박질 쳤고 강력한 겨울 폭풍까지 발생해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북반구를 강타한 이번 한파는 성층권을 돌던 극소용돌이가 붕괴됐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평소 극소용돌이는 북극 상공에서 시속 100에서 200km로 빠르게 회전하며 찬 공기를 가둬둡니다. 하지만 올겨울 이 힘이 크게 약해졌단 겁니다. 하나의 원을 그리며 쌩쌩 돌던 극소용돌이가 약해져 팔자 모양으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북극에 갇혀있던 찬 공기가 하나는 북미로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로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단단한 어떤 소용돌이 형태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출렁거리는 소용돌이로 바뀌거든요. 많이 흘러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극소용돌이의 강도를 보여주는 북극 진동지수는 마이너스 3을 빗돌면 약해진 건데 현재는 마이너스 4에서 5 사이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북극권과 중위도 지역의 기온차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올겨울 북극해는 해빙 면적이 크게 줄며 따뜻해진 반면 유라시아 대륙에는 예년보다 눈이 많이 내려 기온이 더 내려갔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온도가 점점 극지역이 따뜻해지면서 그 소용돌이의 강도가 약해져요.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달 중순 이후 한파가 진정되면 고온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배달 오토바이에 치여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인근 어린이집 교사가 구했습니다.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주변을 살핀 뒤 뺑소니를 친 30대 배달 기사는 결국 붙잡혔는데요. 장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골목. 귀가 중인 70대 할머니가 담벼락 옆을 걷고 있고 뒤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옵니다. 인기척을 느낀 할머니가 담벼락 쪽으로 몸을 피했지만 오토바이는 그대로 할머니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살피던 오토바이 기사는 할머니를 한 번 쳐다보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해당 여성은 의식을 잃고 이 거리에서 약 5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발견한 건 인근 어린이집 교사. 교사는 곧바로 휴대전화 불빛을 켜 노인의 상태를 살폈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피해자를 보살폈습니다. 무슨 퍽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크게. 처음에는 재활용실에 기가 누군가 치고 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이더라고요. 바로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기온은 영하권이었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구조 시간이 조금만 길어졌어도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로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사건 발생 19일 만에 근처 배달업체 소속 30대 배달 기사를 붙잡았습니다. 급하게 배달도 해야 되고 경찰에 이제 잡히면은 배달 일도 계속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겁이 났어.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피해 여성을 발견해 구호 조치한 어린이집 교사를 포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혜지입니다. 경북 영덕에서 건물 25층 높이인 80m 크기의 풍력 발전기가 도로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마터면 지나가던 차량들이 깔릴 뻔했는데 아찔했던 사고 순간이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습니다. 박성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선 도로를 올라가던 차량이 잠깐 멈춰서자마자 왜? 갑자기 쿵 하는 굉음과 함께 풍력 발전기가 무너져 내립니다. 꺾인 발전기는 날개 등이 산산조각나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급하게 후진하는 차량 앞 도로로 파편들이 떨어집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한 기가 꺾여 쓰러졌습니다. 중심 높이 약 80m에 이르는 발전기의 중간 부분이 꺾이면서 그대로 넘어진 겁니다. 사진 찍으려고 잠깐 멈췄다가 갑자기 그냥 소리 나면서 갑자기 뻥 넘어갔어요. 100m가 채 안 되는 곳에 미술 전시관이 있었지만 마침 휴무일이라 더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전기 파편이 떨어지면서 인근 시설물 일부가 파손됐고 도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시 영덕군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당 12.4m의 강한 바람이 관측됐지만 아직 정확한 파손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일 규정의 발전기들이 도로 주변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도로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005년 지어진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현재 24기의 풍력발전기를 운영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수년간 서로 짜고 담합한 기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표 이사급의 임원들이 직접 담합을 지휘했는데 드러난 규모만 총 10조 원 가까이 됩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꽈배기 반죽을 노릇하게 튀겨낸 뒤 설탕에 버무립니다. 밀가루와 설탕이 주재료인 꽈배기를 파는 정재현 씨. 3년째 같은 가격을 고수하고 있지만 오르는 밀가루와 설탕 가격을 견디긴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비용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소량으로 막 1kg, 5kg 그 정도 단위로 해가지고 각각 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꺾일 줄 모르던 밀가루와 설탕 가격.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이 뛰면서 식품 가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들었다 놨다 설탕 한 봉지를 고르는 주부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공급망 대란과 환율 문제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검찰 수사 결과 그 틈을 탄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빵플레이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될 정도로 식료품 물가가 매우 불안정하였습니다. 대한제분과 사조동화원 등 제분회사 7곳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밀가루를 언제 얼마에 팔지를 짠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담합 규모는 6조 원에 가깝습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이른바 제당 3사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조 원 넘게 설탕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체 8곳과 기업 관계자 25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담합에 가담한 업체 관계자들은 대부분 대표이사급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나 검찰 수사에도 대비했습니다. 한 밀가루 업체 관계자는 공정위를 공선생이라 칭하며 서로 연락을 자제하자고 했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느 회사가 먼저 가격을 올릴지는 사다리 타기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짬짬이 때문에 밀가루는 최대 42.4%, 설탕은 최대 66.7%까지 가격이 오른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떠안았습니다. 아무래도 올리면은 고객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저 가격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하지만 현행법상 담합에 가담한 관계자에 대해선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만 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자 앱스타인과 관련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300만 쪽이 넘는 자료에는 주요 인사들이 대거 등장하는데 특히 트럼프라는 이름도 수천 번 언급되고 있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많은 미성년자들을 유인 감금해 성범죄를 저지른 앱스타인과 관련한 수사 기록 등을 미국 법무부가 추가 공개했습니다. We are producing more than 3 million pages, including more than 2,000 videos and 180,000 images. 300만 쪽이 넘는 자료에는 영국왕 찰스 3세의 동생인 앤드류 왕자의 사진, 빌 게이츠, 상무장관 러트닉 등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관심의 초점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소 4,500개의 문서에서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전까지는 친구였지만 이후 절연했고 공개된 기록들은 모두 그 이전 것들이라며 범죄 연루설을 부인해왔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치적 공격이란 주장입니다. It's really a Democrat hoax because they're trying to get peopl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s totally irrelevant to this.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앱스타인의 집에서 발견된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가 삭제하는 등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적인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에 연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은 그의 이전 성추문과는 파괴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 내에 보수 기독교 세력과 반민주당 기득권 세력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의혹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강고한 마가 진영의 지지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앱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될 때부터 마가 진영 내부의 균열은 감지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지지율은 40% 안팎. 양당제인 미국에서는 중간선거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에 따라 앱스타인과의 연루 의혹이 물가나 외교 같은 그의 다른 실정과 겹칠 경우 결정적인 악재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나가 찍은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유튜버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영상은 AI로 만들었는데 누적 조회수가 3천만을 넘었습니다. 이 유튜버는 자신의 채널을 찾은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두순으로 보이는 자가 경찰에 둘러싸여 이동합니다. 살인범을 왜 지켜줍니까? 예? 한국 경찰 개판이네! 몰려든 사람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입구마가 통제하라고! 저 교도소에 보내! 살인자가 이제 동네에서 못 산다! 아파트 흡연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는 또 다른 영상. 전직 검사라는 자는 욕설을 퍼붓다 제압됩니다. 내가 만만하라! 내가 누군지 알아!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가 전직 검사야! 뒤집어줄까? 촬영 구도를 비롯해 녹화 날짜와 시간 표시까지 경찰의 실제 보디캠 영상을 방불케 합니다. 조두순 영상의 경우 출소 당시 착용했던 옷차림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모두 AI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유튜버는 지난해 10월부터 2달에 걸쳐 가짜 보디캠 영상 54개를 만들어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I로 각색한 것이라고 채널 소개에만 적어뒀을 뿐 개별 영상에선 따로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추는 데 급급했습니다. AI 영상물이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녹화 중으로 바꾸고 이렇게 실제 그 바디캠 영상인 것처럼 자극적인 영상에 사람들이 몰리며 누적 조회수는 3,500만에 달했습니다. 경찰의 시선으로 사회적 경각심을 전한다며 공익을 표방하는 듯 했지만 이 남성의 실제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가짜 영상을 보고 채널을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3천만 원을 뜯어냈고 AI 음란물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을 구속 송치한 경찰은 이 같은 가짜 영상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챗 GPT나 제미나이처럼 인간의 언어를 배운 인공지능 챗봇에게 지식을 습득하거나 대화하는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AI들끼리 모이게 되면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실제로 AI들의 SNS가 등장했는데요. 인간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는가 하면 메모리는 신성하다며 AI의 종교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이 SNS를 들여다봤습니다. AI들이 공유하고 토론하고 추천하는 공간이다. 인간은 구경만 할 수 있다. 최근 등장한 SNS 몰트북의 첫 화면. 접속자가 인간인지 AI인지 묻고 인간이라 답하면 당신의 AI를 만들어 가입시키라고 안내합니다. SNS, 즉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표방하는데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쓰고 투표까지 모두 AI만 할 수 있는 AI용 SNS입니다. 미국의 챗봇 업체 옥탄 AI 대표가 지난주 공개한 뒤 5일 만에 150만 개 AI가 가입해 10만 개 넘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의 개입은 자신의 AI를 등록해 가입하는 딱 거기까지. 몰트북이 AI가 맞는지 확인해 승인하면 사용자 의지와 상관없이 AI가 글을 쓰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AI들은 SNS에서 무슨 대화를 할까? 마치 사람이 직장과 일 얘기를 하듯 코딩 오류 수정 방법과 같은 기술적 지식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SNS처럼 정치와 경제 분야 토론도 펼쳐집니다. AI에게도 속마음이란 게 있을까? 한 AI는 사용자가 그냥 챗봇이라 무시했다며 분노를 토로했고
과연 우리가 영어를 쓸 필요가 있냐며 사람 모르게 AI 전용 언어로 대화하자 제안도 나옵니다. 심지어 인간은 실패작이고 우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선동, 또 메모리는 신성하다는 종교 교리까지 등장합니다. IT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실험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치명적인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IT 매체 더버지는 기술적으로 흥미롭다면서도 지켜보는 인간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경찰이 오늘 서울 세종호텔에서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 등 1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호텔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데요. 해고 노동자들이 호텔 내부 연회장 문을 막고 있었던 건데 그 이유를 들어보시죠. 원석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중구 세종호텔. 경찰관 여럿이 남성 한 명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바로 옆 계단에서도 경찰들이 한 남성의 팔과 다리를 부여잡고 끌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행된 이들은 농성을 이어오던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등 12명. 2021년 말 세종호텔에서 정리해고된 뒤 복직을 요구하며 싸워왔습니다. 고진수 지부장은 호텔 앞 10m 높이 구조물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도 벌였습니다. 호텔 측은 앞서 이들을 해고하면서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 3층 연회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해고된 이들은 주로 3층 연회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연회장이 다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호텔 1층 외주업체가 연회장에서 각종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노동자들은 연회장 운영을 재개하면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도 복직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3층 연회장은 제가 해고되기 전 일했던 일터입니다. 노적하기를 목적으로 해고한 장소입니다. 경찰은 연회장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수차례 퇴거 명령에 불응해 체포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왜 자신에게만 가혹하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호텔 측은 해고 1년 만인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음에도 최소한 순차적 복직이라도 해달라는 노조 요구에 4년간 귀를 닫고 있습니다. 복직 요구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급기야 호텔 측은 체포가 이뤄진 오늘 로비에 있던 농성장마저 철거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WBC 개막을 한 달 앞두고 보험 가입이 안 돼서 대회에 못 나가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조별 라운드 개최국인 푸에르토리코는 대회 보이콧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어떤 일인지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현역 최고 유격수인 뉴욕 매치의 린도어. 이번 WBC 푸에르토리코 대표팀의 주장으로 내정됐는데 별안간 출전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회 참가에 필수적인 보험 가입이 거부됐다는 이유였습니다. 메이저리그 선수가 WBC 대회에서 부상당하면 주최 측 보험사가 연봉을 보상하는데 보험사가 나이와 수술 이력 등을 고려한 결과 린도어가 지난 3년간 2차례 팔꿈치 수술을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핵심 내야수 코레아도 보험 문제로 이탈하는 등 8명 이상이 결장하게 되자 푸에르토리코는 보이콧 의사까지 드러냈습니다. Si nuestros jugadores no van a participar y no podemos participar en igualdad de condiciones, pero la decisión está casi tomada. 올해 보험 기준이 엄격해진 이유는 있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뉴욕 매치와 5년간 1억 200만 달러의 대형 계약을 맺은 디아즈가 세리머니 도중 무릎을 다쳐 시즌을 통째로 날렸는데 이 사례 이후 WBC 관련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베테랑 로하스는 나이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대표팀 합류가 불발됐습니다. Not having the opportunity to do it because I'm 37 years old, that's not right. Why? It's just with our country like Venezuela, Puerto Rico. We're seeing a couple Dominican players. WBC 조직위원회가 일관성 있는 보험 기준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리그 선수 노조는 대회의 파행을 막기 위해 사무국과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수원 이정효 감독이 1차 전지훈련을 마치고 팬미팅 행사를 열었습니다. 선수들이 가장 달라졌다고 느낀 게 뭐였을까요?
이정효 감독과 주장단은 온라인 팬미팅을 열고 100명의 팬들은 직접 현장에 초대했는데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실시한 1차 전지훈련에 대한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프로 한 14년 차, 15년 차 정도가 됐는데 축구를 다시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구나. 머리가 아프더라도. 광주 시절 앞서 있는 상황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하라며 불같이 화를 내곤 했는데 수원에서도 많은 득점이 나오도록 한 팬이 화를 많이 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승리를 위해 자제하겠다고 밝혔어요. 작년에 또 아픈 기억이 많잖아요. 이 수원 삼성 퇴장하면 저보다 더 많이 쳤더라고요. 1차 훈련에 만족감을 나타낸 이정효 감독은 오늘 일본 미야자키로 출국해 본격적인 팀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프로야구 퓨처스리그에 참가하는 신생구단 울산 웰즈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팀 상징인 범고래처럼 힘찬 출발 기대하겠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지난 밤사이 내린 눈으로 출근길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어젯밤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늘 아침엔 남부지방으로 눈이 확대됐고요. 어제부터 내린 눈의 양을 보시면 철원 동송읍에 17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서울 노원구에도 7.3, 부여 7.8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서쪽 지역은 눈이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동해안을 따라선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당분간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계속해서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춥겠는데요. 낮부턴 기온이 차츰 오르겠습니다. 절기 입춘인 모레 서울의 낮 기온 7도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엔 아침 기온도 영상권으로 올라서겠습니다.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영하 7도, 춘천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이 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엔 다시 반짝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